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삶을 진정으로 더 낫게 만드는데 늦은 때란 없다. 우리 몸은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같은 말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치매는 병명이 아닌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이 단지 운이 없어서 혹은 노화 과정의 일부로서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햇빛의 선물이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인도의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전문가로 활동한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치매에서의 자유입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생활습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방법은 없지만 이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발병했을 때 그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를 맡기기도 하고 수리해도 신통치 않으면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고장났다고 바꿀 수도 없고 병원이나 약에 의존해서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새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제가 요즘 건강 관련 책들을 자주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 역시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치매에서의 자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의사의 추천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추천사. 알츠하이머병의 진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책. 1980년대 이후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듯이 알츠하이머란 단어도 누구나 아는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이전에는 희귀했던 질환이 그만큼 흔해진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를 치료하는 치료제 또는 의료행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치료제를 팔기 위해 질병이 홍보된 것이다. 순진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민 계몽 차원의 공익광고라고 믿겠지만 홍보 캠페인을 벌인 주체는 제약회사의 마케팅팀이다. 판매를 통한 매출 증가가 1순위 목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만들고 세포막과 성호르몬을 만드는 필수적이면서도 기특한 지질 단백질에 불과한 콜레스테롤을 많은 사람이 병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명도 이런 오명이 없다.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홍보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식단이나 생활 습관도 홍보되지 않았다. 오로지 강조되는 것은 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고 높으면 낮춰야 하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약을 꼬박꼬박 복용해야 한다라는 간단한 등식뿐이다.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마케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아는 환자들은 별로 없다.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병이라는 두려움만 각인되었다. 그 결과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시작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노화의 일부이고 유전적 소인이 존재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니 환자에게 남은 옵션은 진행을 늦추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약물이 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제2의 당뇨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사질환으로 보는 것이다. 유전적 소양에 따른 노화의 일부로 손 놓고 받아들이는 운명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한 현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먹거리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가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시각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역시 이 책에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진짜 원인을 지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 이후의 관리 방법까지 제시한다. 대사질환이라는 시각에서 제시하는 예방과 사후 관리다. 내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을 좋아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환자혁명을 쓴 이유와 같다.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갖추고 스스로 판단 가능한 건강의 주체로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책이다. 아니, 지켜야 할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것을 권한다. 조한경, 환자혁명 저자. 누구든 걸릴 수 있다. 앨런은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 이후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져 결국 더는 홀로 지낼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아들네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 케니도 한시름 놓았다. 63세의 앨런은 이제 아들네와 함께 지내는 안락한 가족 생활의 꿈에 부풀었다. 쾌활한 성격이라 가족 모두 앨런을 좋아했다. 손주들도 같이 잘 놀아주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케니의 아내 스테퍼니도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앨런을 고마워했다. 앨런이 장보러 가서 사야 할 물건 몇 가지를 빠뜨리는 일이 잦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로는 세탁기를 돌리겠다고 약속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들 앨런이 나이가 있는 만큼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테퍼니가 먼저 시어머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사소하지만 걱정스러운 일을 계속 겪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앨런이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주전자를 올려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위층에서 다른 일을 했다. 스테퍼니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나 앨런이 자신은 가스레인지를 켠 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스테퍼니가 그랬을 게 분명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더욱 걱정스러웠다. 또 한 번은 케니가 앨런을 병원에 모셔가기로 되어 있어서 일찍 퇴근했다. 앨런이 허리가 좋지 않아 매달 2번째 수요일에 척추 지압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해오던 일이었다. 하지만 케니가 퇴근했을 때 앨런은 집에 없었다. 오후 시간을 보내려고 이웃과 함께 경로당에 간 것이다. 케니가 반나절에 일을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며 투덜대자 앨런은 되려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자기가 의사에게 가야 하느냐고 따졌다. 케니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막무가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앨런이 갖다 대는 핑계에 짜증이 났지만 내심 걱정이 더 컸던 케니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많았다. 가계부 기록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즐기던 십자말 풀이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게다가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 지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케니가 그런 변화를 말해주며 슬쩍 떠보자 앨런은 나처럼 나이 들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앨런은 잠자리에 든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등장인물들을 혼동했다. 희한한 일이었다. 어린 크리스는 잠자리에서 동화 듣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반복해 읽어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앨런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잊어버리거나 헷갈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두어 달 동안 앨런이 깜빡깜빡했던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가족들의 우려가 커졌지만 여전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앨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음식을 쳐다보다가 밀어내며 왜 자신에게 독을 먹이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케니와 스테퍼니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앨런은 몸을 사리면서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며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당이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2분 정도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케니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며 어머니를 구슬리고 달랬다. 의사가 건망증 개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신경과 전문의는 앨런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 섬뜩한 진단을 내렸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병이었다. 그러나 그 진단은 온 가족이 1년 넘게 의심해왔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었다. 참담한 진단이었다.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 앨런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다시는 예전과 같아질 수 없게 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이런 환자는 기억력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말과 소통, 움직임의 능력도 차츰 감퇴되어 결국에는 신체 기능 전반의 통제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만이 아니다. 앨런의 가족은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모든 생활을 앨런의 상태에 맞춰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케니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도는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기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나머지 이야기가 있다.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고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온 제약업계의 약탈적 행위 말이다. 그들은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내놓으며 환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기회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라이 릴리, 머크, 박스터, 존슨앤존슨 같은 제약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전 세계의 환자 가족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르다.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신약의 개발과 임상시험은 환자들을 아프고 허약한 상태 그대로 가두어두려는 오묘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주류 의학은 알츠하이머병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츠하이머병 외에 당뇨, 비만, 자폐증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다. 사실 도움이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치료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 약의 독성이 우리 몸의 자연적 방어체계를 해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환자랑 환자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믿음은 금물이다.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주된 증상은 기억 상실이다. 처음에는 단기 기억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건망증은 초기에는 잘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어도 대수롭지 않다고 무시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망증이 장기 기억 상실로 이어져 환자는 친구와 가족, 심지어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환자는 우울해 보이기도 하며 감정 폭발이 자주 나타난다. 인지 손상이 진행되면서 언어와 기억을 포함해 모든 정신적인 능력을 잃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 과정의 어느 시점이 되면 환자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된다. 뇌의 위축과 손상이 지속되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알츠하이머병은 노화에 따르는 자연적인 변화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다. 말 그대로 뇌의 물리적인 변성으로 인한 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까지 황폐하는 질병이므로 무엇보다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근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 책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다른 측면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예전에는 드물었던 알츠하이머병, 비만,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이 지금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병은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독소가 우리 뇌에서 순환 장애에 따른 우렬과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가로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결과다. 한마디로 뇌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생활습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그 주된 원인이다. 그로 인해 뇌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생리적이고 생화학적인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만이 가졌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술책이나 비법도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된다. 이 책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기고 그 병을 우리 스스로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한다. 이미 알츠하이머병의 일부 증상이 나타난 환자라도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며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만한 조치들이 얼마든지 있다. 마음과 몸의 연결.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암,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여러 질병과 관련해서 흔히 사람들은 의학적 진단을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설령 그 진단이 사망 선고라 해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다. 더구나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되는 약은 해당 질병을 뿌리부터 고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다만 증상을 드러나지 않게 가릴 뿐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당연히 제약업계의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치료제로 개발된 의약품의 효능이 너무 미미해서 위약 효과, 플라세보 효과에 불과할 정도라는 사실을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제약사들은 자사가 개발한 약에 환자를 묶어두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인간에게 그 같은 암울한 운명을 바꿀 내적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무차별적이고 사악한 질병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 여러 질병이 유행 수준이라 할 만큼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 몸이 가진 내재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증상만 완화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 의학의 접근법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매년 미국인 90만 명 이상이 자신이 진단받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 결과로 목숨을 잃는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실인가? 이제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믿음의 부추김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다. 또 아픈 사람이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료업계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웰빙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 몸에 자가 치유력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독성 화학물질이 가득한 약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자연적인 균형 상태와 활력을 되찾도록 해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회복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더구나 알츠하이머병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 매우 많다. 제약업계는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지런함과 약간의 상식을 동원하면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미 나타난 증상도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 자연적인 노화 대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은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다. 전 세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었고 현재의 추정치는 약 4,400만 명이며 2050년에는 그 수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가운데 거의 모두가 친구 또는 가족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거나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이 오면 기억이 왜곡되고 희미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도 못 알아보거나 잊어버린다. 병이 진행되면 환자는 하던 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도 없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꿈속 같은 상태에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한다.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불신하게 된다. 이 같은 인지장애가 노화 과정의 일부로서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게다가 의료업계와 제약업계는 이런 증상이 노화의 일부로서 불가피하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연히 더 많은 약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처럼 심한 상황은 결코 자연적인 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신적인 능력의 감퇴를 막을 수 없다고 믿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노화하는 뇌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으면 어느 정도의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활발한 뇌를 가진 건강한 성인도 55세 정도부터는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한다.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듯이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거나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 시절의 인지 기능을 황혼기 늦게까지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단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널리 사랑받은 코미디언 베티 화이트는 90대에도 정신이 맑았다. 윈스턴 처칠과 지미 카터 같은 세계 지도자들도 70대, 80대, 심지어 그 후까지도 활동적이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80대에도 스카이 다이빙을 즐겼다.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는 노년에도 빼어난 교향곡을 작곡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으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숭고한 곡을 창작했다. 그러므로 70세를 넘어가면서 인지기능 감퇴를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그런 퇴행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노화를 겪지만 건강한 신체는 끊임없는 보수 작업을 통해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 독소의 과다 축적, 스트레스 또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정상적인 손상과 기능 감퇴가 임계치를 넘어설 때만 이런 복구 작업이 중단되고 급속한 퇴행이 진행되면서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른다.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적인 세포 손상을 넘어서서 기존의 뇌신경 세포 연결망을 파괴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점진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진행된 증상을 되돌리려면 가장 먼저 이 병이 자연적인 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병으로 피해를 보는 뇌 부위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자연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병은 둘 다 측두엽에 영향을 미친다. 측두엽은 단어와 사건 등 세부 사항의 기억을 포함한 의식적인 회상을 관장하는 뇌 부위다. 알츠하이머병은 특히 기억과 인지 기능을 섬뜩할 정도로 빨리 퇴행시키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측두엽 퇴행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주로 염증의 산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염증은 부실한 식단이나 흡수 불량에 의한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 중금속 축적, 인공 감미료 등 신경을 자극하는 흥분 독소의 섭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과학자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뇌에 축적되기 때문에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 믿지만 다음의 일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한 여성은 82세가 되었을 때 사후 자신의 신체를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111세가 되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너무 늙어서 과학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녀의 보기 드문 장수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4년간 그녀는 2가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그녀의 인지기능 수준이 60세에서 80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11세에도 기억상실의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115세에 사망했다. 시신을 부검한 네덜란드의 신경과학자 헤르트 홀스테에는 그 결과를 학술지 노화신경생물학에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그 여성의 뇌에서는 죽상경화증, 동맥협착이나 뇌의 비정상적 상태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해 알츠하이머병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몇 가지 사소한 비정상적 상태가 보였으나 그 수준이 미약해서 치매는 물론 정신적인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도 아니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부분 단순하며 공짜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아는 삶은 너무 복잡하다. 또 우리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긴다. 자연이 의도하는 바에서 그만큼 멀리 벗어났다는 뜻이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삶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묘한지 경탄할 수밖에 없다. 최근 스페인의 한 남자가 11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02세가 되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족 소유의 과수원을 오가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1세인 동생, 85세인 조카, 81세와 77세인 2딸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들은 모두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강건한 골격과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2가지 생체 표지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 가족의 DNA를 검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리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장수와 관련했다고 알려진 유전자는 10에서 20개다. 그러나 장수는 단일 유전자나 유전자 그룹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현상이다. 장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으면서도 90세 이상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짧더라도 건강한 삶을 원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 타고난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며 자신이 일생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결정이다. 사실 장수는 복잡한 문제이고 오래 살면서 최적의 건강을 보장하는 손쉬운 방법은 없다.
제약업계의 거짓과 왜곡을 배격하고 철저한 공부와 자각,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자연의학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인도가 필요하다. 물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특정 음식이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효 비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은 많다. 예를 들어 일찍이 1930년대에 코넬 대학 연구자들은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쥐 중에서 적은 열량을 섭취하게 한 쥐가 다른 쥐보다 수명이 40%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열량 섭취에 변화를 주었을 때 쥐의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늙은 쥐든 어린 쥐든 열량 섭취를 줄이면 같은 연령의 쥐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새끼를 가지고 있는 동안과 젖을 먹이는 동안 어미쥐가 먹는 사료 형태가 새끼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어미쥐에게 새끼를 가졌을 때 고단백 사료를 먹이고 젖을 먹일 때는 저단백 사료를 먹였다. 그러자 그 반대로 먹였을 때보다 새끼들의 수명이 50%나 늘어난 결과를 얻었다.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활동성을 유지할 때 혜택이 크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활동이다. 신체적 활동성을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간단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걷기다. 학술지 미국 의학저널 2006년 5월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 번에 최소 400m를 힘차게 걸을 수 있는 70대는 더 천천히 걷거나 한 번에 400m를 걸을 수 없는 동년배들보다 거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더 낮았다. 다른 여러 연구도 최소한 일주일에 3차례 걸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와 반대로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는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기억력 테스트와 십자말풀이 또는 악기 연주 같은 정신적 운동도 뇌의 화학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장수에는 정신적인 웰빙이 매우 중요하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이라기보다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역시 자연요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알츠하이머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어떤 식품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일까? 알츠하이머병을 확실히 예방하는 식단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식단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이 위험하다. 붉은 육류, 치즈, 특정 오일 같은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흰빵, 흰쌀밥, 정제당, 탄산음료 등 정제되거나 가공된 탄수화물이 재료인 식품은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뇌기능에 문제가 없거나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는 60대 중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단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한 그룹은 포화지방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을 택했고 다른 그룹은 그 반대로 가공된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을 택했다. 4주 뒤에 연구자들은 그들 각각의 알츠하이머병 생체 표지자를 관찰했다. 그 결과 뇌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포화지방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으로 바꾸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가리키는 생체 표지자가 늘어났다. 그와 달리 포화지방이 적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택한 사람들은 연구 시작 전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필수 영양분과 건강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수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일단 뇌 위축이 시작되면 식이요법만으로 상태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강한 식단 채택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이 언제 시작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튀긴 음식을 피하라. 서구인들이 가장 즐기는 간식이 감자튀김이다. 흔히 프렌치 프라이로 불리는 감자튀김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고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튀김을 좋아한다. 그러나 튀기는 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조리법 중 하나다.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식용유로 튀김을 할 경우 평소 안정되어 있던 지방이 유해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우리 몸에 들어가 심장 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스페인 바스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조리에 사용되는 오일 대부분이 암 이외에도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식품 분야 학술지 식품화학에 발표되었다. 해바라기 씨 오일, 아마씨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식용유는 튀김이 가능한 온도로 가열되면 알데히드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독성이 강한 그 물질은 호흡이나 음식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알데히드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찌거나 볶는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다른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코코넛 오일이 안전하다. 비타민 B12가 중요하다.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듯 싶으면 우선 비타민 B12 수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사들은 인지장애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 해도 비타민 B12 수치를 잘 검사하지 않는다. 비타민 B12 결핍을 확인하지 않아 조기에 손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을 오히려 키운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극이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2의 결핍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흔히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신경계 손상은 일찍이 1902년에 기록되었다. 비타민 B12가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신경계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자마자 신속히 이 영양소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비타민 B12 복용은 비용을 절약하고 소중한 기억과 인지기능의 손실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류의학계가 알츠하이머병을 유전적 소인 탓으로 돌리면서 기적의 약을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새로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의 열쇠가 또 다른 중요한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이다.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가장 흔한 당뇨병은 비만과 활동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형 당뇨병이다. 다시 말해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를 이끈 일본 규슈대학의 기요하라 유타카 박사는 해당 논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당뇨병을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으로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당뇨병의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뇌 스트레스와 염증을 막아 노년기의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혈당 관리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운동과 건강한 체중 유지다. 알츠하이머병은 결국 무엇인가? 대다수 질병이 그렇듯 알츠하이머병도 복잡한 건강 이상 상태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식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알약 하나 삼키는 것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환자의 증상이 모두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 전부 파악한 다음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알츠하이머병은 주변 환경에 산재하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이거나 해로운 음식과 소화 장애로 인해 필수 영양소가 서서히 고갈된 결과로 생기는 질병이다. 의약품 같은 다른 독성 물질도 문제가 된다. 그 외 머리 외상이나 두뇌 활동 부족도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요인에 의해 뇌세포가 서서히 퇴행하다가 임계점에 이르면 급속히 괴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기능을 잃듯이 뇌도 장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을 상실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 하나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하기.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병에 걸릴 시간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앓는 질병의 대다수는 합리적인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 방식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현대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비극 중 하나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향후 30년 안에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와 사람들이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 교육 등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각성하여 우리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옛 습관을 고집할 것인가? 학술지 렌시 신경학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전 세계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논문 수십 건을 분석한 결과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 중 가장 중요한 6가지를 확인했다. 흡연, 저항력, 신체활동 부족, 우울함, 중년 고혈압, 당뇨병과 중년 비만이었다. 그중 흡연과 저항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 연구팀의 추정에 따르면 이 6가지 위험 인자가 미국 전체의 알츠하이머병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를 이끈 데버라 반스 박사는 우리가 얻은 결론은 신체활동 강화와 금연 같은 아주 간단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예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적당한 신체활동은 우리의 일평생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히 중년 이후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운동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서 중년기에 보통 수준의 근력 운동이나 요가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39%나 낮아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중년 이후에 운동했을 때는 그 위험이 32% 줄어들었다. 중년에 좀 더 빨리 운동을 시작할수록 뇌기능 유지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운동을 늦게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6개월 동안만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해도 신경 변성이 중단되고 뇌기능 또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적었다. 6개월 동안 규칙적으로 심박수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고위험군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 운동은 대부분의 치료제와 달리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가벼운 인지장애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운동은 뇌를 재충전한다. 운동은 뇌 기능에 왜 그렇게 좋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뇌에 흘러들어가는 혈액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와 섭취하는 포도당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에서도 혈류가 늘어난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 만에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소와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한다. 이때 간단한 운동으로라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뇌 기능이 유지되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된다. 뇌의 혈행이 개선되면 쌓여가는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을 하든 계속 움직여라. 운동하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방법 하나는 그냥 활발하게 걷는 것이다. 그러나 걷기는 우리 몸에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평상시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운동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렇다고 걷기를 유일한 운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약간이라도 더 많이 포함시키려면 걷기 운동이 최고다. 일반인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의 약 1, 2%에 불과하지만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운동은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쉬우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해서 잃을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뇌를 비롯해 몸 전체가 고마워할 것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치매에서의 자유 읽어드렸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단순하더라고요. 평소 관리만 잘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